예, 안녕하세요. 오늘 톡톡 인문학 살롱, 맛있는 클래식 힐링이 되다라는 테마로 여러분께 우리 클래식 영상들을 좀 들려줄 텐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좀 힘들고 복잡하고 좀 답답하고 그러실 텐데요. 오늘 영상을 보시면서 조금 릴렉스 되고, 그 다음에 그 답답했던 마음이 조금 해소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시간을 준비해 봤습니다. 클래식, 다소 좀 어렵고, 좀 다가가기 좀 쉽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지고, 들어주신다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대중음악하고는 다른 어떤 또 맛이 있어요. 여기 제목처럼 맛있는 클래식이라고 되어 있죠. 이렇게 자극적이진 않지만 계속 씹다 보면은 맛있는 그 맛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클래식을 조금 이해하고 입문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클래식이라고 하면 사실은 이제 서양 음악의 클래식을 말씀드리는 건데, 이제 서양 음악은 사실은 우리는 뭐 서기 이렇게 양력을 하지만, 서양 같은 경우는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난 해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기원 전, 기원 후로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안노 도미니 해가지고 AD라고 됐잖아요. Before Christ. 예,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안노 도미니라는 그 해로부터, 주님의 해로부터 해가지고 이제 기원 후가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고대를 기원 후부터 한 300년, 400년 경까지 이렇게 딱 칼 자르듯이 딱 잘라서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 정도까지를 고대 사회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그때부터 한 1400년대, 그러니까 꽤 긴 100년을 중세 시대라고 합니다. 근데 중세 교회 음악 시대라고 해요. 그래서 서양 음악사에서도 굉장히 이 중세 교회 음악사가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은 중세 교회 음악 시대라고 말은 하지만 안타깝게도 음악적으로는 전혀 발전을 하지 못한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음악의 암흑기라고도 다시 표현을 하는데, 왜 그러냐? 교회 음악이다 보니까 굉장히 영적인 그 신성함을 강조하다 보니까 어떤 기교나 이런 것들이 허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도 찬양을 안 되고요. 그 당시에는 여자도 찬양을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화음이라는 개념을 만들어낼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약간의 어떤 기교나 이런 것들이 나오면은 이제 하나님께 전달되지 않는다. 그 순수한 마음이 전달되지 않는다 해가지고 오로지 남자가 단선율로만 굉장히 신성하게 불렀었죠. 그래서 그런 제약들이 계속 있다 보니까 뭐 발전을 하고 싶어도 발전을 할 수 없는 그 테두리 안에 갇혀 있던 거죠. 그게 한 1400년대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물론 이제 그 시기별로 나누면 1400년대까지를 중세 교회 음악으로 하는데, 사실은 그런 암흑기에서 사람들이 살아가다가 1200년대, 300년대쯤 오면은 점점 이제 어쩔 수 없이 발전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조금씩 이제 다성음악이라고 하는데, 하나의 선율로만 되는 노래가 아니라 한 2개 선율 또는 3개 선율이 함께 어우러지면서 이제 음악을 만들어가는 이런 음악을 다성음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단성음악은 그냥 단선율로 그냥 부르는 거. 그다음에 다성음악은 여러 개의 테마의 선율들이 서로 엉키면서 화음을 이루어가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저희가 처음 들어볼 음악이 1400년도부터 1600년도 초까지를 르네상스 시대라고 해요. 이제 교회 음악 시대를 넘어서서 이제 그 시대에는 다시 그리스의 문학, 뭐 연극, 예술로 돌아가자, 어떤 이런 부흥의 시기인데, 그걸 떠나서 이제 더 지나가 보면은 이제 바로크 시대가 도래합니다. 이 바로크라는 말은 그 시대에 나왔던 말이 아니라 이 후대 사람들이 그 1600년대 1700년대 초까지의 그 시대적인 음악적인 양상을 딱 봤더니, 이런 특징이 있었구나라는 걸 가지고 바로크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바로크는 사실은 이제 뭐 포르투갈어로 찌그러진 진주입니다. 찌그러진 진주. 그러니까 진주인데 굉장히 귀한 진주인데 찌그러져 있어.
그게 뭘 의미하냐면은 이 시대에 교회 음악 시대에 억눌렸던 그런 음악적인 그런 욕구들이, 그런 창조 욕구들이 이제 완전히 이제 해소가 되는 시기예요. 그 여러 가지 시도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음악적으로.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다성음악이란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개 선율이 엉키는 그런 화음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지금 이제 첫 번째로 들어볼 곡은 우리 음악의 아버지라고 하면 누굽니까? 바흐죠. 음악의 어머니는 핸델. 예, 예. 핸델은 여자입니까? 남자입니까? 남자. 아, 예. 똑똑하시네요. 예. 자, 동시대에 태어났어요. 1685년도에 같은 해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음악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태어났는데 둘 다 독일에서 태어났어요. 근데 이 핸델은 일찍이 유학을 영국으로 떠나서 굉장히 대성공을 이룬 사람이고, 이 바흐는 정말 독일에서 거의 바깥으로 나가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 동네에서 교회에서 그 칸토어를 하면서 교회 음악 감독하면서 오르간을 치면서 항상 작곡을 하면서, 그러니까 굉장히 신앙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오르간의 대가 어떤 사람입니다. 이 바흐 선생님이 그 당시에 만들었던 두 개의 바이올린을 위한 협주곡이 있어요. 협주곡. 우리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협주곡의 형식은 이 솔로 악기가 앞에 나와 있고 뒤에 오케스트라가 이렇게 반주를 해주는 형식이에요. 그래서 솔로와 오케스트라가 서로 주고받고 어찌 보면 서로 경쟁도 하고 이러면서 어우러지는 거죠. 피아노 협주곡이면 피아노가 당연히 앞에 솔로로 나오고 그 다음에 뒤에 오케스트라가 있는 그런 형식이죠. 자, 그 콘체르토라고 하죠. 콘체르토, 피아노 콘체르토, 바이올린 콘체르토. 근데 이거는 지금 두 개의 바이올린을 위한 콘체르토예요. 여기 보시면 두 테마가 있어요. 바이올린 두 대가 앞에 나와서 있는데, 첫 번째 테마가 한 테마를 보여주면 이게 이제 fuga 형식이라고 하는데, fuga가 도망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도망가면 두 번째 테마가 세컨 바이올린이 그 테마를 잡으러 갑니다. 도망가면. 그래서 잡으면 또 도망가고 이러면서 서로 어우러지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이제 바이올린 1, 2가 앞에 나와 있는데 그 테마를 들어보면 또 다른 화성으로 그 테마를 똑같이 따라하는, 예, 이런 형식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전형적인 바로크 시대에 유행했던 형식이에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다 뒤에 보시면 이제 이렇게 오케스트라입니다. 이 뒤에 오케스트라 치고 너무 규모가 작죠. 예, 이게 무슨 오케스트라인가? 우리가 알고 있는 오케스트라가 아닌데, 이 당시에 이 팀은 이 정격 연주라고 해가지고 그 당시의 스타일로 연주를 한 겁니다. 그 당시에는 오케스트라의 개념이 우리나라는 지금 40명, 60명 막 이렇게 되지만 그 당시에 오케스트라의 개념은 12명. 지금처럼 이렇게 폭발적으로 많은 악기들이 들어가지 않았던 때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현악기, 관악기에서 시작해서 점점 많은 악기군들이 들어오기 시작해서 지금의 오케스트라의 형식이 된 거지, 처음부터 이렇게 크지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런 규모의 오케스트라였고, 보시면 기타도 있고요. 여기 보면 이게 뭐죠? 여기 가운데 보시면 피아노가 아니라 챔발로 뭐라 그래가지고 피아노가 나오기 전에 악기예요. 그 당시의 악기들. 예. 피아노가 1709년도에 나왔으니까 이제 이 당시에는 피아노가 나오기 전에 저 챔발로로 이제 악기를 연주한 거고요. 챔발로와 피아노의 큰 차이점은, 챔발로는 뒤에 현이 있는데 현을 이렇게 보통 잡고 있습니다. 이렇게 집게가. 그래서 현을 누르면 이 집게가 현을 당기는 거예요. 이렇게 잡고 있다가 당기면, 네, 현을 당겨서 띵, 띵. 그래서 울림이 지금의 피아노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작아요. 예. 근데 피아노의 가장 장점이 뭐냐? 피아노와 포르테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근데 형식이 뭐냐? 피아노는 피아노 뒤에 열어보시면 알겠지만 현이 있고 이 해머가 누르면 때리는 거죠, 줄을. 그래서 줄이
풍성하게 울려나는 거예요. 근데 이 전까지는 이 피아노 포르테가 작게 크게가 되질 않았어요. 다 똑같았어요. 그냥 누르면. 근데 이게 이제 해머로 때리는 형식이 되면서 피아노와 포르테가 가능하다. 그래서 피아노 포르테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름은 피아노 포르테예요. 근데 우리가 그냥 피아노라고 부르는 거예요. 앞에 글자만 떼가지고 이런 상황이고요. 그 당시에는 오케스트라가 앉아서 연주를 한 게 아니라 저렇게 일어나서 다 연주를 했었다. 예, 이것도 참고를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지금 이 두 분이 지금 앞에서 이제 지금 솔로를 한 건데 그 선율이 서로 주고받으면서 아름다운 화음을 만들어내는 거 어떻게 한번 느껴보셨습니까? 예, 예. 이 당시에 바로크에서 나타난 아주 전형적인 스타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다음 곡은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음악의 어머니라고 부르는 핸델의, 핸델 하면 사실은 오라토리오입니다. 오라토리오. 뭐 수상음악 여러 가지 음악이 있지만 뭐 다 들려줄 수는 없으니까 우리가 그래도 많이 알고 있는 곡 중에 핸델의 메시아라는 곡이 있어요. 오라토리오. 굉장히 유명하죠.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아마 울려지는 곡인데 그 중에 서도 유명한 할렐루야를 부를 텐데요. 역시 이 핸델도 이 당시에 그 바로크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여러 선율이 다 주인공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합창 악보를 보면 이렇게 가사가 있고 이렇게 다 악보가 똑같이 이렇게 딱 맞죠? 그거를 우리가 호모폴리라고 합니다. 수직적인 음악이에요. 이게 딱딱 맞아 들어맞아요, 가사가. 근데 이 당시에 유행했던 음악은 이게 아니라 각 파트 소프라노, 테너, 베이스가 다 주인공이에요. 다. 서로 각자의 선율을 하면서도 화음이 이루어지는. 한번 할렐루야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 메시아가 지금 완전히 대규모 편성을 하는데 그 당시에 이 메시아는 사실은 핸델이 굉장히 영국에서 대스타가 돼요. 유학을 가가지고 그래서 뭐 유력한 정치인들하고도 친하게 지내게 되고 왕하고도 친하게 지냅니다. 사실은 이제 정치적인 서로 충돌이 있어가지고 사실은 위기에 좀 몰렸을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도 잘못 딴파에 들어가면 또 위기를 몰 수도 있잖아요. 이제 한때 위기가 있었는데 이 메시아가 사실은 핸델이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이 메시아를 작곡했다고 하는데 한 가지는 그 당시에 교회 음악과 이미 이제 그 세속 음악들이 많이 발전을 했어요. 근데 핸델도 바흐만큼은 아니지만 신앙이 있던 사람이에요. 예. 기독교에.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점점 세속 음악의 그 막 화려함 이런 거에 이제 물들어 갈 때쯤 이런 종교 음악도 이렇게 멋진 곡이 있다. 사실은 이제 세속 음악을 하는 사람들, 보통 이제 대중들에게도 교회 음악이 이렇게 멋있는 곡이 있을 수 있다. 감동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썼다고 하고, 한 가지는 그 당시에 왕에게 사실은 자기를 어필하기 위한 하나의 곡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상당히 머리 회전이 좋고 굉장히 그 정치적인 그런 기질이 있었던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성공을 했죠. 그 이유 때문에. 바로크는 이렇게 그 음악의 아버지, 음악의 어머니 이 두 분밖에 보여드리지 못함을 좀 아쉽게 생각하면서, 자, 그 다음 세계로 넘어가면 이제 우리가 클래식하는 그야말로 클래식 시대가 옵니다. 하이든, 모차르트, 그다음에 베토벤 이 시대가 와요. 근데 이 클래식 세대의 특징이라고 말씀드리면 형식이 생깁니다. 형식. 그러니까 바로크 시대에 이그러진 진주처럼 여러 가지 다양한 시도들이 많이 일어나지만 정립이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어떤 형식이나 이런 것들이. 근데 클래식 시대를 오면은 이제 하나의 음악적인 그런 양식들이 틀을 잡아갑니다. 그래서 뭐 소나타 형식이나 어떤 이제 형식이 생겨서 그 형식 안에서 맞춰서 곡을 작곡하게 되는 거죠. 뭐 화성이나 어떤 이런 것들. 그래서 지금 들어볼 음악은 모차르트. 네. 음악의 천재라고 하면 모차르트의
Eine kleine Musik. Eine kleine Nachtmusik. 예. 이 곡을 한번 들어볼 텐데 그야말로 그냥 밤에 작은 밤의 음악이에요. 예. 독일어로 작곡을 했죠. 여러분들이 많이 아주 잘 들어봤을 어렸을 때부터 들어봤을 음악이니까 한번 들어볼까요?